자, 다음 시간 정교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끌어 갈게요. 이게 주제 테마는 선생님 강의 내용에서 이제 필 받은 것들로 일단 결정되고, 그 중에서 시험에 잘 연관된 고리들이 나올까 해서 이걸 해요. 이게 지금 마스크를 이걸 끼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귀하고 이걸 땡기잖아요. 발음이 시원스럽게 안 나와.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걸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쓰거든요. 지켜야 되잖아. 그래도 혹시 선생님 클럽을 안 다니지만 혹시나 선생님 모르는 새 감염되면 어떡해. 요즘 사람들이 막 그냥 앞뒤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항상 그래요. 요즘 젊은 것들 20, 30대가 말이지 막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본인들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 자기도 무증상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전파가 되는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자기 경로로 속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막 함부로 얘기해.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인을 다른 데다 하는 거지. 우리가 교육학론서도 이렇게 출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출제위원들의 얘기를 이렇게 슬쩍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어디에 귀인을 해요. 제가 왜 자연스럽게 그냥 애들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후배들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후배들도 이쪽에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 정교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정교화는 지식의 조작을 가한다. 조작을 가하는데 두 가지 조작을 가해요. 하나는 인지적 조작하고 하나는 정의적 조작을 가하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그래서 정보가는 의미와 의미를 그 깊이와 폭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정교예요. 근데 이게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막 사전이나 이런 데 교육학 용어 사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하나 나와. 얘가 가령 진돗개를 배울 때 진돗개. 자, 진돗개에 대해서 정교를 어떻게 하면 두 가지 작업을 해요. 하나는 인재적인 조작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정의적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인재적 조작은 뭐지? 이 품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뭐냐면 품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산지, 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얘들의 역사적 배경, 뭐 일제 강점기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야. 아는 거죠. 진돗개가. 뭐 충성심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아는 거야. 그리고 생육에 대한 것도 알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인지적인 조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근데 정의적인 건 뭘까? 진돗개 품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긍심 같은 거지. 자긍심. 이게 우리 진짜 순수한 혈통이다 말이지. 품종으로 보면 이게 늑대와 가장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말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우리의 어떤 자긍심,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 줌으로써 이 진돗개라는 하나의 뭐가 형성된다? 이 지적인 어떤 망이 형성이 돼요. 근데 진돗개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 키우고 싶은데 대형견이라서 나는 못 키우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이 뭐 일본에 시바견이 있다 뭐 이러면 우리 진돗개 있다 라고 하면서 막 강변하고 설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천연기념물이 어쩌고저쩌고 여기 이제 나오는 거지. 천연기념물, 이거 자긍심, 이런 것들 뿜뿜뿜뿜 뻗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야? 이거를 아주 맛깔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돗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돗개를 공부해보면 이 두 가지로 공부해야지 사실상 유의미하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그러면 내가 뭐 물리 선생님이 마찰력 가르친다 그러면 마찰력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에서 인지적으로 작동되는지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삶에서 마찰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끔찍한 어떤 정의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렇잖아. 마찰력이 없으면 자동차가 쓰겄어? 죽고 받고 그러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 또 마찰력이 너무 강하면 또 문제가 벌어지고. 제 차가 새로 샀거든요. 근데 새로 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를 새로 샀는데 이게 갑자기 주차하다가 갑자기 끄ꯛ 쓰는 거야. 박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새로 나온 자동차라서 이게 충격이 좀 뭐 예상되면 알아서 자기가 세워. 이게 고속도로에서도 앞차 간격이 크면 갑자기 급정거해. 가끔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 위험에 대한 것들 또는 안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정의적인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 가르칠 때 인적인 주변 정보들, 맥락들 또는 정의적인 차원에서 있는 어떤 각종의 즐거움, 유의미성 이런 것을 쭉 주면은 그 지식이 어때요? 재미나 유의미해지는 거야. 이게 그런 부분을 갖춘 게 바로 정교화예요. 그래서 교육심리에서 정보 처리론에서 이 유의미 부호화라고 그래요. 부호화를 할 때 유의미하게 부호화를 해주자.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왔다. 그럼 이것을 관련된 어떤 인지적인 부호화를 해주는 거야. 또는 정의적인 부호화를 해줘. 이해하시겠죠? 그럼으로써 그 지식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의 뭐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이게 정교화는 굉장히 학교 교육에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만약에 학교 교육에 이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미가 없지.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읽어준다?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교화라는 것이 있는데 정교화 말고 이제 근처에 있는 놈들이 쭉 있어요. 근처에 있는 놈들을 한번 소개해 줘 보면. 자, 정보처리의 정교화가. 자, 이게 유의미 또는 의미 보호화라고 돼요. 유의미 보호화. 이거는 단기 기억에 있는 어떤 개념이 들어왔을 때 장기 기억에 있는 어떤 놈하고 연관 짓게 만드는 거기도 해요. 이게 아니면 주변 정보를 좀 더 가공하거나 또는 수많은 살을 덧붙여 가지고 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설명할 때 보면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하는 분이 있죠. 우리가 설민석 같은 분. 그 사람은 정교화를 잘해주는 거야. 왜 잘해주냐면 자기 목소리에 뭐가 있죠? 억양이 있잖아. 억양이 감정을 자극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국께서는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럼 뭔가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강의 들을 때 뭐야? 야, 그런 마음이 막 정의적인 게 막 작동이 되잖아. 그리고 신에게는 뭐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근데 물리적인 것들 막 그 정보를 주고 그 기후와 뭐 이런 거 있잖아. 풍토에 대한 걸 맥락을 쫙 하고 이순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맥락부터 해서 이순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공감하도록 쫙 만들어. 자기 억양이나 눈빛이 그냥 막 차돌맹이처럼 생겼잖아. 그 설미적 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설명이 맛깔나는 거지. 그 안에는 뭔가 정교화가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분이 역사의 뭐 박사는 아닐 거야. 그런데 역사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교화 처리를 해줌으로써 유의미하게 해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교과서로 보고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게 재미가 없었는데 설미성한테 들을 때 그렇게 재밌냐라는 거지. 그 얘기는 정교화를 잘해준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선생님 수업은 재밌고 어떤 선생님 수업은 왜 재미없냐? 바로 이 정교화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의미 보호화 중에서 조직화를 잘해주는 선생님들이. 조직화라는 건 뭐야? 이게 어떤 개념이 하나 단기 기억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장기 기억에 있는 다른 개념과 비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표로 그릴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것을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또는 뭐 범주 이런 것들을 잘 계열화해서 묶어주는 거야. 개통도 있게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표 또는 그림 또는 순서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는 조직화라고 그래. 요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게 비교하고 잘 변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지금 지식의 구조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조직화를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이론끼리 관련 맺기를 해주잖아요. 요거는 조직화를 해주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 이론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맥락화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맥락화라는 것은 지금 아직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장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에서 뭐 한다? 이게 시험 문제를 줬는데 실제처럼 치르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대표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그럼 봐. 시험장 분위기 나오고 수험 번호 주고 OMR 카드로 해서 60분 동안 교육학 논술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봤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지식이란 것이 내가 어떤 걸 동원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모의고사 왔던 문제는 기억에 잘 남을까 안 남을까? 잘 남아요. 모의고사 장면에 딱 실제처럼 야, 김 교사, 이 교사 대화를 딱 해놓고 이게 권구현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하면서 막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맥락화로. 지금 뭐냐면 실제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실제 장소, 시간 이런 것 그런 통제 장치가 거의 실제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자주 치르라는 얘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진짜 어떤 게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판별하면서 거기 적응하겠죠. 모의고사를 잘 치는 사람하고 안 치는 사람은 차이가 많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쉬었어. 그럼 바로 경기 투입할 수 있어? 안 되죠. 실전과 같은 홍백전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른 팀과의 어떤 교류전을 많이 치러야 돼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래야지 되거든. 그게 맥락화를 해줘야 돼. 그러면 전지훈련 간다. 또는 아니면 월드컵 때 내가 만약에 브라질 월드컵이다. 중국 월드컵이다. 그럼 뭔가 월드컵이 치렀다 그러면 월드컵 장소에 가서 올림픽 그 선수가 올림픽 그 치러지는 개최지 장소에 가서 그 비슷한 환경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적인 부분이나 어떤 문제 결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게 맥락화예요. 이거 하나 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교화예요. 이 정교화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이 어떤 개념을 줄 때 개념의 부가적 정보라든가 맥락, 배경 그리고 이런 것을 실제 내가 친숙한 것들 또는 내가 주는 구체적인 어떤 경험과 왜냐하면 이게 추상적인 경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연관 짓는다. 가령 마찰력 가르칠 때 마찰력과 관련된 건 마찰력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마찰력을 가르칠 때 마찰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 경험 가령 예를 들면 신발 밑창 같은 경우 그렇잖아. 자동차 바퀴 이런 것들과 친숙한 것과 연결해 줘요. 이걸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이 마찰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 예? 가령 심장을 가르친다. 그러면 심장을 가르치면 펌프랑 기능이 비슷한 것을 유사한 거를 가져와. 그래서 선행조직자 같은 거지. 구체적 경험과 연관해서 연결해. 그러면서 그 안에는 부가적 정보들을 준단 말이야. 공통적인 게 무엇이고 그러면서 배경, 맥락들을 다 가르쳐줘. 실제적 사례를.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 경험 또는 실제적 사례 또는 내가 주는 선행조직자 이런 것들과 막 연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결해 줘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학습법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감정들과 연결해서 막 준다고. 어떤 개념을 가르칠 때 정교화 준다는 얘기는 그 하나의 개념을 제대로 심층적으로 또는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들을 주면서도 그게 유의미한 실용성도 터득하고 가치도 터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진돗개처럼 진돗개 그냥 진돗개 내가 막 외국 사람이면 진돗개에 대한 별 지식이 없잖아. 유의미성도 없고 근데 한국 사람은 진돗개에 대해서 뭔가 사랑이 있다. 근데 진돗개 사랑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인지적 배경에 대한 거 조작과 그다음에 정의적인 것이 같이 결부된 거야. 자, 우리가 한국인이다라는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라는 거지. 이게 민족적 단일성이 아니라 어떻게 한반도에 살면서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도 있고 일본에서 넘어온 성씨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넘어온 성씨도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한 어떤 공유 장치 같은 거지. 이게. 그럼 베트남에 이씨 왕조가 있거든요. 그럼 베트남 이씨 왕조가 우리나라에서 왔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화산 이씨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고려시대부터 외적과 싸우면서 같이 충성을 이 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공유했던 어떤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베트남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한국에 와서도 공신으로서 많은 역할하고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자긍심 형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그래서 베트남이 나중에 이제 수교하고 막 할 때 그 화산 이씨 분들이 문중들이 거기 참여했죠. 대대적 환영 행사 막 벌이잖아. 베트남에서. 그거 아마 뉴스에 안 나왔을 거야. 그분들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배워. 베트남어를 잊었다는 게 또 창피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화산 이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너온 이씨들 홍씨인데 무슨 홍씨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맥락들이. 근데 그분들은 이 땅에서 공유된 장치들, 뭔가 배경 맥락, 감정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의미성을 이 땅에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선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 외노자 이렇게 조선족은 너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제일 조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양쪽의 중간이냐. 근데 그분들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지. 이게 그렇게 해외 어떤 노동자가 많이 나오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정교화 해줘야 되는데 정교화에 대한 뭔가 세계 국가로서의 면모를 한국이 보여야 된다. 옛날 고구려처럼 말이죠. 거기 세계 국가였어요. 단일 민족이라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 어떤 구성원도 있지만 말갈족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많은 구성원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통합했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정교화 해줬을 거라는 얘기지. 뭔가.
우리 체제 우월성 그리고 우리 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교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구체적인 내 경험과 지금 배울 내용을 연결해 주거나 또는 아니면 다양한 실제적 사례와 지금 추상적 내용을 연결해 주든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주의자 지식인데 그 관련 맺기해서 뭔가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다라는 거지.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적인 조작을 통해서 거기 있는 어떤 속성, 자긍심, 유의미성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전략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유의미학습에서 이 선행주의자라는 것은 일종의 미리 온 경험이죠. 그러면 뒤에 나올 놈이 새로운 낯선 어떤 거 지식들 들어올 때 얘가 활용되겠지. 부착지로서 활용되잖아요. 정교화해 준 거야. 정교화해 준 거라고. 또는 아니면 얘가 이제처럼 정교화된 계열화도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유 전략도 있어요. 비유라는 게 있어요. 라이겔루스는 정교화 교수 전략에서 비유라는 말을 써. 근데 비유라는 말이 뭐냐면 추상적인 지금 지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원래 일상생활에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 경험과 연관 짓는 거야. 그러니까 관련 정차가 이미 선행주의자처럼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아까 신발 밑창 같은 경우처럼 연결해 준다. 그래서 뭔가 실제적 사례 또는 구체적 경험과 연관해 줌으로써 지금 배울 내용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고 심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학 배울 때 어떤 개념을 배운다. 이 개념 배울 때 정교화 안 해주면은 문제 해결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실제적 사례도 배워야 되고 문제들로 형성돼. 그런 것을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맥락화 장소에 들어가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모른 채 교육학 논술 문제 푼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불행하게도 수많은 지식들을 학원 강의에서 2달 동안 1, 2월 과정에 기본 과정에 수많은 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이 3가지가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고. 장기 기억에 남겠어 안 남겠어? 머릿속에 외운다 하지만 안 외워지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의미하게 남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우는 건 안 된다고. 외우는 건 안 돼. 근데 몇 가지는 외워야겠죠. 지구조 몇 가지는 외워야 돼. 근데 그걸 관련 맺기를 해야 되거든. 관련 맺기. 그래야지 레퍼토리가 생기고 재미있고 서사 구조가 생겨서 자기 망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교화란 말이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 정교화에 대한 얘기를. 이게 이제 요거를 통해 조직 이론을 통해서 이제 정교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행정의 조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이론. 조직 이론이 있어. 자, 이 조직 이론을 보시면 이게 지금 출제가 됐어 안 됐어? 이름 먹고 출제가 안 됐어요. 알다시피 행정에서 나왔던 거로 여러분들이 앞에 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한참 보자 이거지. 한번 보자. 다시 행정을 좀 눈여겨볼게요. 행정 맨 앞에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 행정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정교화를 한번 하는 거야. 자, 행정이 여기 행정이네 여기요. 자, 행정이야. 자, 이거 행정으로 한번 넘어왔어요. 자, 행정 넘어왔는데 지도성 이론 2번, 그 다음에 장학 이론 2번, 그 다음에 조직 유형론, 뭐 관료제 유한결합 체제, 뭐 비공식 조직이니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문화, 교육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의 영역 분류로는 2, 4, 5개 영역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어요. 그 대표인 게 조직 이론하고 조직 동기 이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책 결정 이론 또는 경영 관리 이론. 지금 안 나온 것만 일단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조직 이론이 안 나왔어요. 자, 행정에서 조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며 조직을 형성을 이렇게 하고 목표 생산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가장 기본적 이론이야. 이게 일종의 정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조직 이론 밑에 조직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육성할까? 집단적 동기, 조직 동기 이론, 메슬로우도 나오고 뭐 기대 이론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요거 아직 안 나왔죠. 요거. 그 다음에 자, 기획이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을까? 조직에 대한 동기 말고 조직 풍토도 안 나왔어. 조직의 풍토도 안 나왔고요. 문화는 나왔는데 풍토가 안 나왔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안 나왔어요? 자, 학교 문화 나왔고 교육계획 나왔는데 교육 정책 결정에 대한 게 안 나와요. 정책. 자, 행정에서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또 안 나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가 안 나왔을까? 자, 지금은 정책 결정, 그 다음에 뭐 안 나왔는데 뭐가 하나 또 있을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금방 까먹었어요. 이게 뭐가 안 나왔지? 아, 경영관리론. 경영관리론 안 나왔어요. 응? 회계 무슨 뭐 기획예산제니 무슨 뭐 예상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품목별이다, 뭐 M표 목표관리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5개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얘는 2개씩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문화랑 쌍을 지는 게 조직 풍토 같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교육 기획이 나오면 교육 정책이 나와야 돼. 정책 결정. 관리 경영 이론과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를 쌈싸먹을 지식의 구조이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얘한테 정교화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다른 이론을 이해하려면 얘부터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자, 보세요. 조직이론에서 아까 이제 거기로 다시 한참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겠지. 예, 무지하게 이제 밑으로 넘어가지. 넘어가서 자 봅시다. 아까 이제 과학적 관리로 인간관계론 얘기했어요. 요게 정교화 다음에 있었죠. 요게 요 얘기야 지금. 자, 요 2개가 있어. 요 2개가. 근데 요 2개를 잘 보세요.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러면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테일러. 요게. 근데 인간관계론 그러면 하버드대 뭐 메이오 박사가 나와요. 여기가 호손 실험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제 이론적 근거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인간관부터 나오죠. 얘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다. 또는 합리적 경제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다음에는 사회심리적 인간관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그다음에 기계적 능률관이고 얘가 사회적 능률관이고 또 얘는 목표에 대한 투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 즉 투입과 산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 과정에서 관심과 배려다. 얘는 과정이 좀 중심이 되고 얘는 투입과 산출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얘는 권위적 리더십과 연관돼 있고 얘는 민주적 리더십과 연관돼 있고 얘는 공식적 조직과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비공식 조직. 근데 이거를 또 확장해 보면 과업 중심이나 인하 중심이라는 지도성과 관련돼 있어요. 지도성도. 그다음에 이 통제적이냐 친화적인 풍토랑 관련돼 있어요. 이게. 근데 조직 동기에서도 보면은 얘는 뭐와 관련돼 있을까? 얘는 보상에 관련돼 있어요. 보상 관련돼 있어. 요거는 뭐와 관련돼 있어? 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끈끈한 인간적인 사기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동기, 리더십, 풍토랑 관련돼 있거든요. 이 이론이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또 교육관용으로 보면 타일러의 합력교육관 연설이랑 비슷한 구석도 있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목표 선정해 놓고 뒤에 산출, 즉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도달여부를 보잖아요. 얘도 똑같단 말이에요. 구조상 비슷한 거야, 맥락상. 근데 여기서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 과학적 관리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과학적 관리라는 것은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자, 일본이 과학이 있을까? 일본이 맨날 한국한테 뭐 공격하는 얘기야. 뭐 한국은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어야 된다.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학적이고 일본이 과학적이고 한국은 비과학적이다. 맨날 그래. 일장기 불태우기나 하고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뭐 반의교육이나 하고 앉았고 막 이래서 그래.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일본의 민낯이 밝혀진 게 뭐야? 비과학적이라는 거지. 비과학적이라는 거지. 자, 그럼 질병이라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병의 발본 원인 또는 그걸 질병을 전염병 같은 경우 특히 그냥 질병이 아니라 이게 집단화될 수 있는 전염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를 막아야 되잖아. 전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 전파되는 경로를 추적해야 돼요. 경로를 추적하지 않고 사실상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 마을에 집단적 어떤 이 발병이 됐어. 질병이. 그럼 어떻게 이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그 마을을 차단하죠. 이건 중국이나 유럽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해요. 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거 식량도 못 들어가 제대로. 그렇잖아. 사람들 왕래도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나중에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전염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하냐. 그 한 마을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깨끗이 묻어버리면 편해. 학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문둥병 환자 있잖아.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그 환자를 소록도에다 격리시키고 막 일본 애들이 막 학살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옛날에. 이런 것이. 왜냐하면 그게 퍼지면은 위험하다 이거지. 그래서 차단하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 민주사회에서 그러면 돼, 안 돼? 생명 경시하는 그런 사정이 벌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특히 자유주의 토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걸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동작구에서 몇 번 확진자다, 51번 확진자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디 커피숍 왔다 갔다 하고 식당 왔다 갔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나이, 이름은 몰라. 주소는 정확히 몰라. 그렇지만 그 이동 경로에서 다른 사람이 경각심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반 가까이가 뭐냐면 경로 추적이 안 돼. 그리고 PCR 검사를 해줘야 돼. 즉, 그 항체를 갖다 증폭해가지고 검사해줘야 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우리나라에 좀 생산이 많으니까 한 16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근데 외국은 엄청나지. 외국은 진단하고 보니까 천몇백만 원 들어요. 100배 이상 든다고, 걔네가. 근데 생각해봐.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검사에 안 해. 안 하죠. 질병을 우리가 막고 고치려면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 항체 검사를 해야 하네. PCR 검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 뭐 엑스레이 찍으면 알 수 있다. 엑스레이 찍으면 알 수 있어? 죽은 다음에 알아요. 폐렴으로 죽었구나. 그러니까 얘들이 사망자도 코로나로 질병으로 해서 있다가 사망했는데 다른 부작용, 다른 어떤 그 파생적 어떤 질병으로 죽거든. 그러니까 그걸 코로나 사망으로 인정이 안 해. 안 하는 거. 그 사망 통계부터 해가지고 원인 추적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런데도 4일 동안 내가 열이 나고 막 엄청 아파야지 검사. 그것도 받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초과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300명이 안 되는 건데 일본은 추가 사망자도 1000명, 2000명 이상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10년, 5년 통계를 내보면 그 달에 죽는 사람이 통계 수치가 평균이 나와요. 근데 그 이상이 막 빵빵 나오거든. 일본이 지금. 근데 그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일본 사람들 막 민족 정신에 의해서 뭐야? 우리가 뭐 위생이 좋고 뭐 우리 안에 무슨 DNA가 뭐 좋은 게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야. 근데 걔들 DNA가 뭐 별달라? 그거 아니잖아. 백제계, 신라계, 남방계 합쳐진 DNA거든, 걔들이. 우리랑 약간 남방계가 좀 많이 섞이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랑 피가 다르지 않다고. 걔들 피 속에는 우리 피도 흘러. 이해하시겠죠? 근데도 자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부르는 거야. 응?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니들 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잘 관리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 이걸 수입 규제를 갖다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 그랬더니 규제 철회 안 해.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데도 입국이라든가 왕래가 안 되고 말이죠. 일본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미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처럼 보이는 거야, 일본이. 근데 아베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 30% 미만으로 잘 안 떨어져. 여론 조작을 해, 걔들이. 수많은 여론 조작을 해. 그러니까 이 민주 언론에 대한 지표를 보면 이 일본이 저 밑바닥이거든, 아시아에서. 우리는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고봉이라고. 민주주의 성숙도라든가 언론 자유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중국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중국, 베트남, 일본이 비슷한 게 있어요. 왜? 언론의 은폐 또는 정책인 압력을 해서 이걸 사실상은 세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이 과학적 권리 이런 건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과학적인 거.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과학적 관련은 그걸 갖다가 하나의 원리로 귀결시킨 거지. 실증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행동주의가 대표적이죠. 행동주의는 동물이나 사람이 뭐로 움직이는 거야? 자극으로 움직이잖아. 어떤? 보상물로 움직이잖아. 그게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행동과학이론이라고 부르거든, 그게. 생각해봐. 이 행동주의론이라든가 또는 과학적 실증주의 보면 인간이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투입 행동을 강화시키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산출의 뒤에 오는 뭐야? 바로 성과급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뭘 중시하냐면, 자, 보세요. 과학적 관련은 일단, 목표를 처음에 줄 때 목표를 어떻게 주는 거야? 목표를, 높은 목표를 줘. 근데 높은 목표를 이렇게 표현해. 인류 노동자가 달성 가능한 목표. 근데 생각해봐. 야, 인류 노동자가 달성할 수 있는 거면 미숙련 공들은 달성할 수 없잖아. 확률 이상은 미숙련 공 일반인들이 한다 그러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목표로 했는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정, 이게 표준적 과정, 일률적 표준 과정.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표준 과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니들 나름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준 교육 과정으로 하듯이 니들이 내가 하는 생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런 것만 정당하다고 인정돼. 그러니까 결국은 타당도가 있어야겠지, 그 말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산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할 때는 결국은 목표 도달자들 있잖아. 여기 목표 도달 여부를 따져. 그래서 목표 도달한 놈은 뭐야? 여기다 성과급을 줘. 네. 과정부터 이거 지우고 다시 새롭게 또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자, 과학적 관련 목표가 인류 노동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목표예요. 높은 목표야. 그리고 과정은 표준적 과정을 제공해. 일률적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 외의 걸로 밟으면 부정행위야. 이 과정의 것만, 일종의 타당도처럼 목표에 맞는 과정을 만들어 그 과정에 맞는 것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는 결국은 표준적 시험제도에 따라서 목표 도달 여부를 측정해. 여기까지는 누구랑 비슷해? 타일러 거랑 뭐가 비슷하냐면 목표 과정 평가가 거의 비슷해요. 단지 목표가 얘는 인류 노동자 이런 의미만 있지 사실상 목표가 명세적이겠지. 또 명세적이에요. 그리고 산출은 목표 도달 여부니까 타일러랑 거의 비슷해. 타일러 합리적 교과 분석이랑 비슷해. 합리적이란 말 자체도 과학적이라는 얘기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의미랑 비슷하거든, 이게.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는 이거를 달성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잖아, 거의. 근데 업무 분장을 하는 거지. 즉 뭐냐면 그 안에서 공식적 조직 안에서 부서별로 합쳐서 만약에 목표 도달하면 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혼자 하면 못 하는데 인류 노동자들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목표를 그 할당, 즉 뭐냐면 공식적 조직 안에 할당을 주면은 개인들이 할 정도의 목표를 분할을 하게 하죠. 분임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분임함으로써 합치면은 그 목표에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나 혼자 전면적으로밖에 안 되는데 공식적 조직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 조직 안에서 그 관료적인 전문적 분업화를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관료제라고 그래요. 이 관료제 안에서 분업하면은 어떻게 된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믿어지거든. 믿어져요. 더더구나 이 도달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도달했다 그러면 뭐를 받게 되냐면 어떻게 된다? 목표 도달하면 성과급을 받게 돼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특히 이 성과급이에요. 성과급을 받게 돼요. 성과급. 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다른 이론과의 어떤 파생, 좀 더 배경을 좀 맥락을 좀 이해하면은 뭐냐면 목표는 일단 이 목표는 인류 노동자 목표지만 구체적이겠지. 그렇잖아. 타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테일러 시스템인데 테일러 시스템이 더 빠른 거예요. 얘가 더 빨라, 타일러보다. 그러니까 타일러의 합리적 교과 선생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여기서 가져왔을 거란 얘기지. 여기서. 여기서 가져왔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세기 전반기에 나오거든. 그리고 타일러는 20세기 중반기에 1949년도, 50년도에 자기 교육과정 설계 이론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전반기 사실상 생산혁명을 이끈 가장 중요한 테일러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을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목표 할당을 딱 공식 조직에서 분할해서 주고 그 표준적 과정을 밟아서 똑같은 사원들이, 조직원들이 그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해냈지만 누가 시간당 더 열심히 했는지 이것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확히 측정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 영향 준 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거기까지 알아야지 이 이론을 아는 거야. 즉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정교하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이 다른 이론과 맥락적으로 어떻게 배경이 비슷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정교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경 맥락과 연관된 고리들, 그리고 실제적인 구체적 경험과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녔잖아. 안 다녔어? 다 검정고시였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니까 학교를 연상해 보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고리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이론과의 어떤 조직화, 관련성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 생각해봐.
여기서 보시면 목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중에 산출, 즉 평가를 얻어서 결국은 보상을 얻게 돼요. 근데 이 보상물은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거겠지. 돈, 특히 돈. 돈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 우리는. 그래서 이걸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입을 적게 하고, 즉 경영진 입장에서도 투입을 적게 하고 생산이 증대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성과급은 얼마 안 돼. 내가 재산이 1조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는 매출이 뭐 4천억 원 돼. 그럼 거기서 한 100억 정도를 성과급으로 내는 거야. 근데 매출이 얼마? 한 1200억, 2000억 더 올라가. 그러면서 거기 남는 이익이 나한테 한 4, 500억 떨어지는 거야. 그럼 100억은 껌값이다 이거지. 투자할 만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과학적 관리의 목적은 뭐야? 능률적인 이윤 추구란 말이에요. 능률적 이윤 추구야. 능률이란 거 뭐냐면 투입 변인이 여러 개의 자원이 들어가면 안 돼. 일률적인 표준적 과정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 경로를 만들면 여러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 가령 뭐 학교로 보면 뭐 이것도 저것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요것만 딱 과정만 지키면은 이렇게 산출 목표만 측정해서 그러면 학교 예산,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으로 많이 배정해줘요. 또는 지역구 예산을 통해서 좋은 성과 나오는 학교는 학교 예산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성과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봐. 교원 성과급 여기랑 딱 관련돼 있지.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원 성과급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어떤 일은? 자, 행동주의도 떠올리겠지만 보상, 자극이니까 일종의 뭘 떠올려야 돼? 행정에선 바로 과학적 관리론을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 된다고. 이게 보상 자극이야. 이게 재밌게도 이게 행동주의론으로 보면 누구 이론과 가까워? 파블로프랑 가까워? 스키너랑 가까워? 자, 심리학으로 들어가 봐. 심리학에 행동주의가 있어요. 행동주의. 자, 행동주의가 대표적인 과학이론으로 불리거든. 심리학 안에서. 생각해봐. 동물 파블로프 개 실험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날 거야. 대학 다닐 때나. 아니 이거 조교가 흰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더니 동물이 어떻게 계속 개만 바라보면서 침을 콸콸콸콸 소화에 계속 나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자극과 반응이 연쇄적으로 연결돼. 어떤 자극 반응이 연결되는 거야.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와 연결된 걸까? 아니면은 스키너의 도구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랑 연결시킨 걸까? 연관돼 있어요, 이게. 어느 쪽에 가까워? 여러분이 경영진이야.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설치한 거야? 질문의 의도? 질문의 의도? 이걸 알려면 얘를 또 알아야 돼. 미치는 거죠. 이걸 연결하려면 이게 하나의 논문이거든. 이게 하나의 논문이에요. 이 두 개. 가령 과학적 관련론의 어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어떤 연동, 아니면 뭐 관련성, 이런 거는 일종의 석사, 박사 논문이에요.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교육학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니까.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니까.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 이제 설명이 들어가, 지시구조에서. 자, 얘는 자극, 반응.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야? 자극은 S, 그 다음에 반응은 R.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어떻게 돼 있지? 얘는 반응 뒤에 자극. 이렇게 돼 있죠. 얘는 R. 그 다음에 뒤에 S.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반응을 계속 하는 거지. 다시 R.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자극이 뭐야? 쉬운 말로? 보상이잖아, 보상. 먹이. 예? 인간으로 하면 먹을 거. 특히 우리 애가 뭐 좋아해? 첫째로는 수박 좋아해. 수박만 먹으면 침을 칵칵칵 흘려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수박 빨간색 보면 어때? 갑자기 저거 먹으면 시원하겠다, 달겠다, 뭐 이런 느낌이 바로 들잖아. 그건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잖아. 이쪽이야. 근데 뭐야? 야, 니들 말이지. 이거 문제 1시간 동안 공부한 말이 니들 좋아하는 뭐야?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뭐야? 니들 저기 수박 줄게. 그럼 뭐야? 이쪽은 여기야. 여기잖아. 그럼 어느 쪽에 가까워? 스키너에 가깝지. 스키너. 왜? 자극이 뒤에 있잖아. 성과급이. 어떤 니들 수행을 해서 산출이 높으면은 이거 줄게. 라는 거야. 그럼 어떤 행동을 해, 먼저. 그래서 행동하면 보상 줄게. 어떤 행동하면 보상 줄게. 자극이 보상이잖아. 이게. 맞아, 안 맞아? 스키너에 가깝죠? 구조상? 이게 그래서 더 고차원적이거든.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설계를 한 거야. 이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켜놓은 조작적 조건화처럼 경영진이 말이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 뒤에 오는 보상, 즉 자극을 얻게 만든 구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조직 동기로 보면 생각해봐. 이놈의 이론이 조직 동기로 보면 인간은 어떻게 본 거야? 인간의 어떤 존재로 보냐면, 자, 인간관이 아까 얘기했던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뭐로 본 거야? 합리적 경제인으로 봤다. 합리적 경제인. 그래서 합리성이란 건 이성이죠. 사고라고, 사고. 사고를 어디에다 하는 거야? 경제적인 보상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뭐라?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이 나온다고.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야. 이게. 합리적 경제인이 뭐야? 어떤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어떤 합리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로또라는 거를 사본 사람 흔들어. 로또. 자, 봐세요. 자기 양심, 이건 뭐 죄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로또 산 사람 사셨어. 당첨됐어요? 1등 안 됐죠? 또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죠?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죠? 1등 되고 싶잖아. 자,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자리 잡혀 있는 거지? 1등 상금 얼마? 저번 주에 얼마인지 몰라? 한 10억은 넘겠지. 그럼 거기서 내가 만약에 10억만 쳐야 되더라도 내가 얻는 뭐 세금 빼고 하면 몇 억은 나의 손에 쥐어지잖아. 몇 억 벌려면 교사 생활하면서 몇 억 벌 수 있어? 10년도 넘게 걸릴걸? 그래서 그것도 여유자금. 생활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 탁 한순간에 현찰이 딱 목돈으로 딱 쥐어지는데 말이지. 그럼 여러분 뭐 생각해? 야, 만약에 내가 20억짜리인데 세금이 떼서 10몇 억은 만약에 10억만 온다면 그러면 할 게 많겠지. 뭘 그리겠어? 이걸로 뭐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일단 뽑아? 자동차 2억짜리 뭐 쉽게 뽑을 수 있지. 그렇죠? 아니면 뭐 요즘 보니까 G80 뭐 이런 거 SUV 나왔던데 야, 저런 거 하나 뽑자. 친구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로또를 사요. 왜냐하면 뒤에 올 보상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은 적은데 해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야, 인류 노동자 목표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만 있어도 일단 해본다고, 조직은. 왜? 내가 투입이 적잖아. 조직 구성이랑 같이 하거든. 그럼 뭐야?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이거 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들, 로또 사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 아니잖아. 뭐만 참으면 돼. 커피 한 잔만 덜 마시면은, 로또 서너 게임 사는 거 일도 아니야. 물론 이제 900원짜리 커피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면 두 게임을 사거든. 한 게임이 1,000원이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한 게임 살 땐 800만 분의 1이 넘어, 확률이. 근데 두 게임 사면 어떻게 돼? 400만 분의 1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10게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몇십만 분의 1. 야, 만약에 100게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게, 확률이 점점 좋아지잖아. 근데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얻을 이익이 큰 거야. 아니, 삼성전자에 다니는 애들이 수십만 명인데, 수만 명일 거야, 최소 보더라도. 근데 거기 직원한테 성과급을 매 뭐 4천만 원, 1억씩 땡겨주는 거야. 그러면 그 성과급이라는 건 뭐야? 그걸 노리고 더 열심히 내가 노력 투입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뭐야?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매출의 순이익으로 보면 아주 푼돈이야. 푼돈만 들었는데 생산성이 10% 20% 달성되면 어마어마한 이윤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로또 한 주에 얼마씩 사겠어? 수백억은 살 거 아니야, 최소한. 남는 거지. 남아 안 남아? 복권 사업은 남는 거지. 도박 사업과 복권 사업은 남는 장사예요. 투입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경마부터 이런 것들 보면은 투입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일본 보세요. 빠친코 도박 천국이잖아, 걔네. 그러잖아. 이게 얼마 안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공정은 표준적 가정이야. 표준적 시험제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관이 합리적 경쟁이다. 사람들은 이익이라는 거, 경제적 이익을 관점으로 자기 이성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거랑 이제 연관된 이론이 정책 이론이에요. 행정의 정책 결정할 때 어떻나? 정책 결정 이론이 있어요. 정책 결정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만 일단 보면 돼요. 하나는 점증형 모델. 또 하나가 뭐야? 바로 무슨 모형? 합리성 모형이야. 거기도 합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합리성 모형이야.
근데 합리성 모형과 점진형 모형, 이거 잘 보세요. 행정에 같이 있는 거야. 자, 옆에. 그러면 이 합리성 모형은 뭐에 중요하냐면 저것처럼, 경제적 합리성. 저 말을 거꾸로 바꿨지, 여기에 들어간다. 저 키워드가, 여기 보면 뭐냐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경제 합리성이란 뭘까? 지도자가 말이죠. 지도자가 투입 산출 편익 또는 비용 편익이라고 그래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편익이 얼마, 이익이 얼마나 나올 거다. 투입을 얼마나 하면은 이익이 얼마 나올 거라는 것을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령 뭐 4대강을 알면 얼마가 되고 우리가 이런데 IT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한테 나중에 먹거리가 400조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대통령으로 내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믿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이 경제의 합리성,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중요하니까 그들의 합리성을 뭘 자극해? 경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합리성 모형이라는 거야. 이거 알겠죠? 이거 경제 합리성, 즉 비용 편익.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합리적 경제냐? 야,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비용을 들여. 비용이라는 건 뭐 별거 있어? 네 몸만 또는 1시간만 더 하면 되거나 좀 더 투입만 더 강하게 하면은 니들한테 엄청난 편익, 투입 산출이죠. 편익이 증대될 거야 라는 것을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랑 저기랑 지도성이 같겠죠. 전지전능한 존재 여기. 여기 전지전능한 지도자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지도자는 전지전능하지. 전지전능해. 그리고 권위적이지. 권위적이지. 어? 여기도 권위적이고 얘도 권위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딱 뽑았어. 근데 나 국민이 이 공약을 내셨는데 뽑아줬으니까 그 공약대로 난 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 의사를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에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정치적으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게 왜냐면, 뭐 니들 설득해서 나한테 표 준 거 아니겠어? 그리고 한 번 니들은 나한테 당선됐으니까 나 그런 일을 해도 돼. 다시 안 물어봐도. 근데 자기 측근들,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막 4대강 뭐 몰아줘가지고 이제 난리가 벌어진 거지. 그런 사람 다 최고랑 찼지. 근데 우리나라 벌이 좀 약해. 또 그 짓 하겠지, 어디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론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성은 뭐냐라고 하면 권위적 지도성이야. 권위적 지도성. 응? 민주적이지 않지. 일방적으로 목표 할당 주고. 자, 생각해봐. 타일러 합리적 교과정 설계해봐봐. 교육과정 목표 설정할 때, 자, 개인, 사회, 교과에 대한 목표에 따라서 뭐 반영한다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솔직히? 지역 주민이 참여해? 안 하잖아.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야? 수구의 모형이지. 생각해보라고. 수구의 모형. 그러면 봐봐. 수기라는 건 뭐야? 수구의 민주주의. 우리가 현안을 놓고 서로 논의를 해서 깊숙이 논의해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거야. 수구적 교육과정이라는 건, 수구적 설계라는 거는. 좀 봐봐. 야, 어떤 거를 결정할 때는 정치적 합리성. 여기는 나오는 게 정치적 합리성이야. 정치적 합리성이가 뭐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자. 현실에서 그 경험하는 어떤 많은 현안의 문제를 다룰 때는, 야, 현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지. 그렇잖아. 현실의 바탕에서 그 현실적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지도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거 설명할 때 그러면, 야, 최대한의 대안을 내가 다 검토했다. 그러면서 말이지, 4대강에 대한 거 내가 브레인들 동아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해가지고 4대강 관리위원회부터 해가지고 해서 서울대 나온 놈들, 국민들, 서울대 나온 놈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 서울대 나온 놈이 똑똑하다 이거지.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의 대안 검토했다. 근데 여기는 아니야.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또는 제한적 대안 검토만 하겠죠.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만 정책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국민들의 원성, 국민들의 목소리, 청와대에 무슨 뭐 우리가 게시판에 뭐 올리는 거야? 국민청원 올리듯이. 문제가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상론이지. 지도자가 이성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 이상주의 철학이랑 연결되죠. 여기는 현실주의야. 현상학적이야. 현실, 동굴 안에 있는 거야.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필요에 의해서만 정책 결정하는 거야. 교육이란 것도. 근데 우리 교육이 맨날 누덕이 된다. 그럼 뭐 어떤 거야? 여기지.
역사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뭐 뜯어 고쳐야 되고, 막, 제도도 뜯어 고치고, 뭐, 교육부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고, 뭐,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고, 막, 부처부터, 이름부터 그냥 막 이렇게 바꾸고, 지도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쪽이 많은 거지. 솔직한 얘기로. 이쪽이 많은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치면 비용이 이렇게 들겠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라고 자꾸 설득하겠지. 근데 여기는, 뭐, 큰 결함이 없는데, 뭐, 꼭 해야겠어? 뭐 이렇게 된 거야. 약간 보수적이지. 왜냐면 현실 안주적이지, 여기는. 그래서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 일일이 의사 물어보거나 그들이 필요한 것만 해주는 거지. 결함이 있을 때만 이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상론이에요. 야, 매출이 이렇게 되면 너희한테 이런 거 이익이 오잖아. 그러면 굉장히 그들의 합리성 중에서 어떤 걸 경제 합리성을 따지게 되고, 지도자는 뭐야? 자기가 꿈쩍도 안 하지. 돈만 딱 제시해놓고 뭐야?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되니까 지도자가 전지전능한 거야. 그래서 권위적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부하들은 하위 욕구만 가진 존재가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돼 있는 거는 과업 중심이지. 우리가 그래서 지도성 이런 중에 뭐가 나와? 헬핑과 위너 이런 것들, 크래프트 이런 사람들 뭐 쭉 얘기할 때 거기에 과업 중심의 지도성이냐 인화 중심의 지도성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건 과업 중심이지. 과업 중심이자. 근데 저기 인간관계로는 뭐야? 인화 중심이지. 걔는 비공식적 조직이 특징이죠. 그거는 뭐야? 생산 목표라든가 과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지. 뭐만 관리해주면 돼? 인간관계만 지도자가 잘 만들어주면 돼. 배려만 해주면 돼. 김 선생님, 요즘 어떻게 저희 부인께서 자식을 낳으셨는데 어떻게 좀 뭐 가정생활 어떤지 교장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런 조직이야. 그런 학교라고. 그래서 지금 1학기 들어와서 일반을 맡았는데 어떠냐고. 가끔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한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때? 우리 교장 선생님 나에 대한 관심도 있구나. 그래서 뭐야? 열심히 애들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거지. 이게 뭐야? 인간관계론이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일과 끝나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바로 갑니다. 아니 선생님들 이렇게 매정해요. 우리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뭐 우리가 친목을 다집시다. 그래서 막 기회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런 회사 그런 조직 학교가 바로 인간관계론적인 학교예요. 이 학교는 목표라든가 과정 평가 이런 것을 시간 관리하거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교장 선생님 뭐야? 김 선생 어디 갔어요? 김 선생. 수업 없다고 지금 뭐 잠깐 밖에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말이지,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은 말이야.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얼만데,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막 이런 쪽은 이쪽이에요. 응? 당신 급여나 성과급 받는데 말이지. 아니, 지금 어떻게 해? 김대리 어디 갔나, 김대리. 화장실 갔는데요. 그럼 뭐야? 야, 아니, 시간당 얼만데, 화장실에서 1시간, 2시간 있어? 화장실이 없어. 다 지어보니까. 자, 김 과장,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거지. 무섭지, 이쪽은. 없는 거야. 어디 갔냐? 김대리가 막 들어오는 거야.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 오셔가지고, 뭐, 회사 밖에 그 앞에 커피숍에 좀 있었다고. 아니, 제정신이요? 사적인이라 공적인이 구분이 안 됩니까? 그렇게? 그래서 막 하는 거 이쪽이야. 엄청난 시간 관리. 생산 관리를 엄청나게 한다고. 굉장히 비인간적이지. 과업에 대한 거 엄청나게 강하지만, 이런 조직은. 엄청난 조직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과학과 인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저기 인간관계로는 뭐야? 과정에서 비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이죠. 그러니까 어디야? 인화, 이쪽에. 이게 인간관계로는 구성원들께 어떤 관심과 배려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 근데 그런 관심 배려가 풍부한 조직일수록 생산성 이상이 높은 거야. 그게 호손 효과거든. 일정 기간 동안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관심 배려가 없으면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야. 목표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직무 과정상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뭔가 어떤 선후배 관계라든가 동료 관계라든가 관심 배려를 많이 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인화적이고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조직이죠. 이거는 비공식적인 만남. 이게 중요하겠지. 자, 이게 출제됐어. 출제된 거지요. 비공식 조직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지도성은 뭐야? 민주적 지도성이야. 왜? 의사를 하나씩 물어보고 어떤지 견해를 물어보고 그러죠. 굉장히 여기 있는 정책 결정의 점증형 비슷해. 그런 쪽이야. 그들의 의사를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런 이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조직 동기에 대한 것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이게. 동기론도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동기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봐. 조직 동기 쪽에 보면 기대 이론이라고 있어요. 행정에 보면. 기대가치론은 예전에 나왔어. 기대이론이 두 가지가 뭐예요? 중요한 게. 구현이가 있다. 구현이가 있는데 얘가 과제, 가령 임용시험이야.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얘가 치러야 돼요. 근데 구현이 엄마가 그런 거야. 권구현, 너 사범대 나가서 임용시험 안 치르냐? 그랬더니 아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나 되나? 교사증만 있으면 아무나 되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제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그래 안 그래? 근데 과제 난이도 되게 높잖아. 그렇잖아. 근데 자, 이 기대이론 보면 뒤에 과제 난이도하고 뭐가 있는 거지? 보상이 있는 거지. 보상이 있는 거지. 보상. 자, 로또를 얘기해봐. 아까 로또 얘기했으니까. 재밌게 정교화 해줘야 되잖아. 자, 로또는 로또 사는데 힘들어? 당첨은 어렵지. 두 가지의 과제 난이도 있지. 하나는 당첨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사는 것도 쉬워. 작업 조건의 일종이거든. 작업 조건은 쉬워. 그러니까 이 과제 난이도에는 뭐가 있냐면 과제가 주어진 환경, 과제의 수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로또는 왜 사람들이 살까? 많이 살까? 바로 일단 사기 쉬워. 그렇잖아? 근데 당첨되면 뭐야? 내가 좋아하는 돈, 즉 내가 선호하는 보상. 선호하는 정도가 큰 돈, 나 10억 좋아하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개야. 하나는 보상을 내가 선호하는 것을 보상을 줬느냐. 또는 난이도가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두 개가 일치돼야 돼. 즉 도전감 있지만 성공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돼. 보상이 수단이라고 그래. 수단이 내가 유의한 거, 유인가가 높은, 즉 내가 선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호 기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거를 보면 난이도는 높은데, 최초 목표는 높은데 구성원들과 같이 하니까 어때요? 난이도가 어떻게 쉬워 보이지? 쉬워 보이잖아. 같이 하니까. 조직 뭐 영업 1과 2팀, 뭐 생산 1팀, 2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얻는 것은 커. 내가 좋아하는 거야. 돈이야. 아니면 승진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이 두 개가, 그래서 이게 기대 이론을 교육심리학에서는 기대 가치로 부르는, 이게 가치 쪽이야. 이 가치하고 성공 기대가 나한테 높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느 한쪽이 낮으면 이걸 곱하기로 만들면 기대 곱하기 가치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 기대가 0이 되고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거 100%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0이지. 이거 어느 한쪽만 높아서는 돼, 안 돼? 안 되죠. 똑같은 소리야. 양쪽이 다 과제 난이도도 내가 도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물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이 이론은 일단 달성 가능한 목표긴 하지만 매우 어려워. 매우 어렵지만 보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난 만들어서 그걸 준다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떤 놈이든 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기대 이론은 설명이 가능하죠. 과제 난이도는 높아. 그렇지만 성공 가능은 해. 분명히 누군가는 성공해. 그렇잖아. 나랑 비슷한 중고인이 분명히 성공한단 말이에요. 성공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야. 로또도 뭐 어떤 사람이 되는데 무작위로 되잖아. 내가 그 행운이 올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성공 가능한 것도 있는 거야. 물론 확률상 낮지만. 그렇지만 사는데 조건이 어렵진 않거든. 이게.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있죠. 외국인도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진짜 선호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이게 숨어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로는 그게 아니라 뭐로 되는 거야? 기대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력 인간화, 즉 심리사회적인 관점, 즉 정서, 사기 쪽이야. 요거는 이성적으로 된 거지만 인간관계로는 뭐야? 정서, 사기 쪽이야. 이게. 왜냐하면 이 기대로 설명 가능하지만 인간관계로는 정서, 사기야.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정서와 사기 쪽과 관련한 사회심리적, 심리사회적 측면이야. 정의적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 아니라 여기는 정의적 차원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비공식 조직과 정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심리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과업이 되고 여기는 인화성이 되겠죠. 인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이게 초창기에 등장한 거예요. 이 두 이론이. 아시겠죠? 그러면 조직 동기랑도 연관돼 있고 여기는 민주적 지도성과도 연관돼 있고 이렇게 된 것을 키워드를 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나중에 지도성 들어가면 이게 또 한 번 또 언급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7, 8월 달에 문제 풀어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풀려야 돼요. 여기 있는 이론들이 싹 풀려야 돼. 풀리면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지시구조라는 게 원래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거 어렵거든. 근데 추상적을 좀 쉽게 설명할 연결을 짓는 거야, 지금. 응? 이거는 이것만 숙지하면 돼. 근데 이거만 이제 정교화해 주려면 뭐 해야 돼? 자, 이런 이제 원리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것과 이제 덧붙여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속성인지 따라. 그러면 이제 정교화 지려면 구체적 사례와 연결되지. 자, 거기까지 설명해야 돼. 자, 이론이, 잡읍시다. 배경 맥락은 자, 지도성 관련돼 있고, 조직 동기도 관련돼 있고, 정책 결정 모양과도 연관된 조직화도 해줬어요. 또, 그게 배경 맥락으로 본다면 그게 정교화 일종이야. 자, 구체적으로 봐야 돼. 자, 그러면 이 이론이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학교 현장에. 여기까지 배워야지 이게 정교화가 다 된 거야. 이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이해하시겠죠? 이 이론을 설명하시면 어떻게 된 거지? 학교 현장에 첫 번째로. 학교 현장에 어떤 게? 우리가 가장 대표로 떠올리는 게 성과급에 대한 작용이죠. 원래 성과급이 있었어, 없었어? 학교 현장은. 없었어. 그냥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지 않았어요. 일반 기업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었어. 근데 이게 성과급을 도입했죠. 성과급을 우리가 도입했어요. 도입했다고. 이게 우리 현실을 보면 돼. 2000년대 이후로 이게 도입됐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 교사들 개인 성과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외주적 동기체로서 외주적 강화를 주겠지. 외주적 동기를 유발하겠지. 그래 안 그래? 학교 현장에. 왜? 성과급 더 많이 받으려고. 근데 어떤 조직은 뭐 정교조라든가 뭐 어떤 교총이든 어떤 조직은 그러죠. 성과급 받았으면 나눠 갖자. 그럼 동기 유발 돼 안 돼? 잘 안 되지. 안 되지. 나 혼자 잘해서 내가 먹어야지. 내가 열심히 할 텐데. 이거 나는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10만 원씩 나눠 갖죠. 10명이 나눴다. 그러면 이게 무임승차 효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딱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런데 성과급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공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원의 낭비 요소를 막는 거지. 학교의 낭비 요소를 제거해. 자, 낭비 요소를 제거하게 돼. 근데 이게 뭘까? 이거만 답으로 쓰면 안 되거든. 중요한 게 학교 현장에 저런 과학적 관리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정교화돼야 돼요. 자, 과학적 관리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선생님이 수업만 했어? 모두 했어. 생활지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두 했을까? 학생들 위생관리에 대한 걸 다 총대를 맸어요. 손발 위생. 야, 손톱 깎았어? 야, 손톱 봐봐! 손 앞으로 내밀어,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우리. 그런 거 혹시 기억나나? 그런 학교 있나? 없었어요? 우리 때 있었다고? 야, 점심 급식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야, 도시락 싸왔어? 도시락 보자. 혼부식 했는 날. 혼부식 아니야. 말이야. 흰쌀밥만 있다. 그럼 어떻게 됐어? 일로 나와. 손바닥 맞았다고. 그때 그랬어? 왜냐면 보리밥이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위에만 보리밥 살 떴고, 이 보리밥 싫은 사람은 걷어내서 이제 버리고, 쌀밥만 먹기도 했지요. 진짜요, 이게. 그리고 뭐 정부에서 시책에 쥐잡기 운동이 벌어졌다. 70년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쥐꼬리를, 잡은 쥐꼬리를 가져왔어야 돼. 우리 초등학교 때 저학년에 우리 형님들이 그랬어. 우리 때는 난 기억 없는데 형님들은 쥐 잡는다고 막, 동네방네. 그래서 쥐를 못 잡았으면 어떻게 돼? 오징어 다리로. 그렇죠? 잘라가지고 쥐꼬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흙에 묻히고 막 해가지고 살짝 굽고 해가지고 쥐꼬리처럼 검게 보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머리털 짧게 깎은 걸로 해가지고 이 풀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다음에 뭐 부러운 삐라가 많다 말이죠. 북한에서 건너온 이런 삐라 있잖아. 뭐 남에서 이제 북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 삐라 수거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가봉 대통령 왔다 그러지. 김포공항이 그때 국제공항이니까 뭐야? 그 연도에 그냥 학교별로 딱 분임해가지고 다 쓰기도 하고 투표할 때 개표 작업 선생님이 하고 뭐 이웅평대회가 뭐 미국이 몰고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한 게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는 무상 의무 교육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선생님, 야 공락금 그때 수업료죠. 수업료 안 낸 놈 나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했어? 돈 관리, 건강 관리, 행정 관리, 정치 관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수업에 자기 전문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니야. 이게 전문 분업화 관련된 거야, 이게. 전문 관료제와 관련된 거야, 이게. 관료란 건 자기 분야의 관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못한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어? 행정 업무, 수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최소화하는 거지.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행정 업무를. 그래서 행정 공무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행정 업무 니들이 해라 이거지 다. 선생이 일일이 하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납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체변 봉투 뭐 옛날에 뭐 머리 두발 단수 이런 거 생활지도 했지만 위생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선생이 안 한 게 없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더 힘들었어요. 요즘은 약간 심리적으로 힘들지. 옛날에 몸이 피곤했어. 그때는 학교에 대한 불신도 없었지. 왜냐하면 사교육 뭐 금지인 경우, 과외 금지인 경우도 있었고 그때 80년대 같은 경우는 과외 금지법도 막 있었고 막 그랬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 학교에 시설 있잖아요. 시설. 응?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장소에 대한 것을 갖다 활용하는 거, 시설 활용,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지. 수업 끝나면 다 지주군도 고용한대. 그걸 뭐 시니어 교육이라든가 뭐 외부랑 연관해서 뭐 임대해 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관 뭐 이런 강당 임대 이런 것들 많이 해줘요. 좀 비싸긴 해. 어머니 배구단 뭐 동작구 뭐 배구단 배드민턴 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임대를 해주고 막 그래요. 어떤 이 강당 같은 데를.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유휴 시설에 대한 것을 활용하거나 또는 교사들이 가르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긍정적인 거죠. 더구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는 교육공학,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켰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교수 학습에 대한 또는 이걸 뭐라 해요? 교육공학이라고 그래요. 교육공학에 대한 거. 연구를 사실상은 이게 촉발시켰어요. 왜냐하면 적은 투입으로 선생님이 좀 편리하게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 뭐냐라는 거지. 학교가 애들 생산성,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수 방법을 고안해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프로그램 수업 원리라든가 프로그램 수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티칭 머신에 대한 연구를 했죠. 티칭 머신. 이런 것들을 각종 연구해서 효율적인 교사학습, 가르치는 생산성 이런 거 학교의 생산성은 성적이나 학업성 지도잖아. 그런 쪽으로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이게, 왜냐면 이게 생산 시스템에서 온 거니까 바로 이쪽으로 전환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어요, 이게. 이런 거. 근데 이제 단점이 뭐야, 단점이? 이런 영향, 긍정적인 거지. 긍정적이니까 도입했지. 이게. 단점이 뭐야? 문제는 이게 인간을 뭐로 보는 거야? 하등의 존재로 간주하는 거야. 하등이 어떤 거? 경제적 보상, 이득. 자, 하위, 인간을 하등의 욕구만 지닌 존재로 본 거야. 특히 누구? 교사지, 교사. 하등의 욕구, 하등의 욕구. 그래서 이거를 하등의 욕구가 아니라 상등의 욕구, 고차원적 욕구로 간 게 변혁적 적절성이에요. 변혁적 적절성 언제 나왔어? 2019에 나왔잖아. 그게 왜 나왔겠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만 안 나왔는데 그게 먼저 질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 변혁적 적절성은 뭐야? 하등의 욕구가 아니라 인간은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거는 부하들의 이익만 자극해. 하등이 뭐야? 이 매슬로의 욕구 위계로 보면 맨 밑바닥에 있는 거. 진짜 저열한 욕구만 추구하는 거지. 돈. 이상하게 돈이면 다 돼. 뭐 드라마에 보면 누구지? 소지섭인가? 원빈인가? 그랬죠. 돈. 얼만데? 얼마만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야? 그래서 특히 교사한테는 어떤 거야? 기계적 존재. 기계적 또는 부품. 존재로 교사를 간주해. 그래서 기계 문화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계 문화가 나오는 거라고. 기계 문화가. 우리가 2020 때 나왔던 게 뭐야? 학교 문화 얘기잖아. 기계 문화, 공연 문화, 공포 문화, 뭐 이런 거, 가족 문화. 그것도 이 얘기야. 이게 기계 문화거든. 이 자체가. 기계 문화. 야, 휘발유 넣었더니 얼마 가더라, 차가. 야, 돈 좀 먹였더니 이렇게 해주더라.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기름칠한다고 그래, 그걸. 뇌물 먹인다는 걸 뭐라 그래? 기름칠한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기름칠을 좀 해준다. 즉, 뒷돈을 좀 이렇게 뇌물로 딱 살짝 주면은
뭐 행정처리나 인허가에 대한 게 쉽게 일사천리로 잘 굴러가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약을 좀 쳐야 된다. 또는 기름칠한다는 얘기야. 뇌물을. 그러면 옛날에 촌지가 그랬죠. 촌지 했더니 우리 애를 참 관심 있게 봐주고 뭐 이렇게 해준 거지. 그게 뭐 성적이 올라간 거야. 관심이. 그런 것들이 다 기름칠이라고 그래. 기계적인 거야. 돈 넣었더니 뭔가 투입구에서 뭐가 나오듯이. 인간의 기계적 존재로 보지. 이게 굉장히 학교를 좀 안 좋게 만든 거야. 이게. 그다음에 또 뭐야? 이게 구성원의 어떤 거, 심리적 상황 또는 조직의 상황을 어떻게 한다? 감안하지 못하죠.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직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슨 이론이다? 바로 폐쇄적 이론이다. 무조건 인간은 기계처럼 말이지.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이렇게 주니까 말이지. 이렇게 되더라. 아니 이거는 인간 자체를 기계적 존재로 교사를 갖다가 아주 하등의 존재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야? 야 조직 상황 또는 조직의 외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간다 하는 건데 야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거든요. 그렇잖아. 그들의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거든. 사람들은 단순한 보상 물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폐쇄적 이론이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응? 그러야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눈으로 보냐 다? 눈으로 보여? 안 보이지. 합리적 교과 정책에도 마찬가지야. 무슨 목표에 따른 행동 목표에 따른 걸 뭐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목표 도달려고 그러는데 야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측정할 거야 평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합리적 교과 정책이랑 그거는 비슷해요. 요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 요거를 배워야 돼. 요거를 이해해야지 이론을 이해하고 다른 이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이론이. 이게 지시구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면 이 내용이 이 제목이라도 다른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 하위에 있는 내용이 연관되는지를 보게 되면 쉬워요. 학습이. 하나만 제대로 정수만 배우면 선행적 입장만 제대로 하나 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파생된 이론들은 관련성이 금방 터득해요. 이게 암기라는 것을 다 낱낱이 암기하면 절대 안 돼. 그 골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골격 또는 그 관점이 있다고. 어느 지점이 있다고.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잘 찾아야 돼요. 지식들은. 그러면 다른 게 저절로 해결돼요. 분명히 올해든 내년이든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거를 다 쌈 싸먹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이제 다른 게 나오는데 뭐 동기로 뭐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거. 목표 설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참여를 못 하니까.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주잖아. 그런 것들은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이거든. 그게 병역 적절성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적 동기화라도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병역 적절성하고 목표 설정이론은 구성원들이 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받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공유하게 돼 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추세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이론이 나오게 돼. 왜? 이 이론이 다른 이론을 파생하게 만들었고 이 이론을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이 이론이 있지만 이 이론이 쓸모가 있거든.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쓰이고 있잖아. 이 이론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 가까이 된 이론이야, 이 이론이. 그런데 저 학교 현장도 이걸로 움직이고 있거든. 움직이고 있잖아. 교사들한테 딴 거 시켜? 안 시키거든요. 행정 업무 많다. 행정 업무를 계속 줄여주려고 그러잖아. 왜? 과학적 관리였 때문에 그래요. 행정 업무가 많다. 하소연하잖아. 행정 업무 많아가지고 자살한 선생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래? 가르치는데 전념하면 즐겁지. 이것과 이제 나온 게 이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도 이게 나와요. 동기론 이런 것들을 보면 얘랑 재밌게 또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그 이론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론끼리 연관된 정교화된 맥락, 배경, 관련성을 많이 터득하면 또 구체적인 사례, 학교 현장과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론 배우면 이게 학교 현장에 어떻게 쓸모 있지라는 걸 꼭 정교화해야 돼요. 구체적인 것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이론을 빠삭하게 이해한다고. 이게. 자, 일단은 여기서 이걸 뭐 일단 멈추고 더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우리 문제, 명장면 문제를 이제 들어가거나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이론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요. 그때 정교한 설명이죠. 그걸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맥락카드 되겠지, 거기서는. 내가 실제 시험처럼 9시부터 뭐 10시까지 딱 1시간만 딱 주고 OMR 카드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런 훈련도 되니까. 뒤에는 짧아요. 시간이.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그래서 한 5분만 쉬고 뒤에는 짧게 끝낼게요. 그래서 구성편.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뭐 예전 문제를 쭉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얘기해요. 요거를.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하고 끝냅니다. 뒤에 아마 시간 한 30분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5분만 쉬고
요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시다.